발표해 주실 내용은 아마존의 개발 문화와 프로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마존의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얘기 아시죠? 예, 워킹 백워드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존에서는 어떤 애자일 관점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매니지스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SK 애자일 미더업에서는 이제 애자일 관점에서 본 아마존 개발 문화와 프로세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더업이 애자일 미더업이다 보니까 먼저 애자일 매니페스토 그리고 애자일의 프린시펄 같은 게 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애자일 매니페스토를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12가지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고객들이랑 잘 협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변화할 거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문화에서 좀 더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자일 매니페스토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게 애자일 매니페스토가 얘기한 것들, 먼저 우선은 고객의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걸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팀 내 어떤 자율적인 어떤 사람들, 개개인의 사람들한테 직접 진행하도록 위임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작은 기능 위주로 빠르게 출시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개선 작업들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이제 14가지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리더십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채용, 인사, 평가, 보상 뿐만 아니라 업무 미팅, 문서 작성, 보고서 모든 전사에서 이걸 인용하고 살아있는 규범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리더십 원칙이 사실 애자일 관점에서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가 아마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 그다음에 동기화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매년 애자일 컨퍼런스가 있어요. 사내 애자일 컨퍼런스가. 거기 보면 키노트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아마존 LP와 리더십 원칙이 얼마만큼 동기화되느냐,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약간의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그거를 이제 잘 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발표하는 세션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 회사라고 고객 집착이라고 하죠. 이 고객 집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고객들한테 중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일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워킹 백워드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고객을 먼저 항상 앞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워킹 백워드, 그다음에 고객을 위한 핵심 기능 개발,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한 혁신, 이런 것들이 커스텀 업세션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아까 애자일 매니페스토 앞쪽에 보면은 고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해서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요구사항을 해서 고객한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빠르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르게 고객들한테 배포해가지고 고객의 피드백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커스텀 업세션하고 연관된 어떤 애자일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고객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애틀에 가시면요, 저희 아마존 빌딩들이 한 40-50개 정도 다운타운에 있어요. 근데 다운타운의 빌딩 이름 중에 로우 플라잉 호크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로우 플라잉 호크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로우 플라잉 호크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이 의견을 AWS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쓰는 분이 아니에요. 월 한 $3 정도밖에 안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런칭을 하면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AWS 포럼에 로우 플라잉 호크가 뭐라고 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빌딩 이름을 로우 플라잉 호크라고 아이디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고객의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AWS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AWS 서비스가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지금. 근데 작년 리인벤트 때 아마존 CTO이신 버너복스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키노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0개 서비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다. 근데 사실은 이 서비스들을 다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못이다. basically your faul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웃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 또는 AWS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능들은 고객의 피드백에서 오고요. 거의 뭐 95% 가까이 고객의 피드백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워킹 백워드라고 부르고 고객의 핵심 가치를 기반한 서비스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은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보도자료와 FAQ를 만들어요. 고객들을 기반으로 거꾸로 일하기 위해서 내 고객이 누군지,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베네핏이 있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한쪽짜리에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준다, 이 기능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문서들을 짧게 뭐 한 페이지 또는 한 뭐 6페이지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먼저 그걸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PRFAQ라고 하는데요. 이 PRFAQ 문서는 이제 항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 받은 그 PRFAQ인데 보면 이제 32버전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PRFAQ 안에 보면은 external FAQ가 있고 internal FAQ가 있어요. 이 internal FAQ는 내부 고객들,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다른 내부 고객들을 위한 이제 FAQ 문서도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회사랑 어떤 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인게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 단계부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AWS 뉴스 블로그에 보면 뭐 런치, 프리뷰, 프리 어나운스 뭐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단계의 고객 출시 단계가 있고 어떤 거는 뭐 프리뷰고 어떤 거는 뭐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출시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출시 단계 각 단계마다 고객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 가장 최초의 개발 단계, 알파와 베타 단계가 있을 텐데 그때 내부에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내부와 개발 테스트를 할 때 아까 PRFQ를 먼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이 기능을 요청한 소수 고객들이 있어요. 그 고객들한테 이 기능을 어떤 기능이 원하는지 알려주고 그것들을 써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개 그 정식 출시 한 1년 전에 프리 어나운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프리 어나운스를 하면은 외부에 이제 서비스 계획만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회사의 다른 부서들도 알게 돼요. 이 프리 어나운스가 됐다고 이 서비스가. 그러면은 그 부서에다가 추천을 해요. 이 고객들이 이런 비슷한 워크로드가 있는데 좀 써보게 해달라라고. 그러면은 그 부서에다가 그 추천한 고객들을 직원들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프리 어나운스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조금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 퍼블릭 베타로 넘어가면은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써보실 분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고객들한테 이제 사인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인업을 받은 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캐패시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스테이지가 프로덕션 단계에 넘어왔다 그러면 이 프리뷰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서비스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능들을 대략 한 적어도 핵심 기능들의 반 이상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든 고객들이 써볼 수 있도록 콘솔이나 뭐 API를 써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GA 그러니까 정식 출시하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또 중요한 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팀들은 아예 그 고객들이 그 제공하는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깃허브를 통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팀이 뭐 EKS, ECS, 뭐 파게이트, 앱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팀인데 그 팀에서 모든 그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여기다 요청을 하면 이슈를 남기면 거기다가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이제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을 초창기부터 인게이지 시켜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 문서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PRFAQ 많이 쓰고 또 저희가 이런 문서를 많이 쓰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 와서 이런 그 PRFAQ도 많이 읽고 문서도 많이 쓰는데 이게 되게 보면 굉장히 짧은 문서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서 PPT 안 쓴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PPT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문서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정보를 일종의 문서로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뭐 회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길지도 않아요. 뭐 한 페이지 또는 뭐 맥시멈 몇 페이지, 내러티브 기반의 문서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회의를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30분 동안 이렇게 읽어요. 그냥 조용히 침묵으로 그 밑줄도 치고 질문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질문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때 30분 이후에 질문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문서를 쓰신 원래 원 저자가 다른 분들의 이 그 인쇄된 문서에 들어있는 거 다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뭐 밑줄 쳤는지, 어떤 질문을 여기다가 했는지, 못한 질문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도 아마존에 와서 이제 독특한 그런 회의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LP가 오너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뭔가 본인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분들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사실 오너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애자일 원칙에서 보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돼 있는 개인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팀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리고 팀 스스로 어떤 운영 방식을 결정해라. 이런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자 두 판으로 뭐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팀으로 고객 입장에서 인벤티를 하는 그런 자율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제품 중심으로 실행을 해서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다 이제 오너십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콘웨이라고 하는 법칙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디자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키텍처 기법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은 그냥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콘웨이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아마존이 이제 95년도에 그 아마존닷컴을 처음 개설을 했을 때는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집중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되고, 뭐 배포가 늦어지고, 이런 어떤 이제 능동적으로 빨리 고객의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닷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상품 기능, 뭐 검색 기능, 카트, 뭐 장바구니, 뭐 이런 그 추천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이렇게 서비스로 쪼개가지고 팀들한테 하나씩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투피자 팀이라고 부르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20년 전에 이런 어떤 변화를, 조직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막 10몇 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투피처 팀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치면, 뭐 2014년도에는 7, 8년 전이죠. 그때는 거의 뭐 수천 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수만 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이 투피자 팀은 사실은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스타트업, 작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기획해서 개발하고 운영까지 7, 8명 팀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 7년 전만 해도 연간 5천만 회, 그러니까 시간당 0.6회 정도 배포를 할 정도로 서비스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피자 팀을 운영하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 중복성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피자 팀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한 팀이 하는 일이 다른 팀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레던던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솔루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최대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때 최대한 저 서비스의 장애에 어떤 영향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 폴백 메커니즘을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 중복성,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그런 기술 중복성들이 허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 의존성을 제한하면서도 또 다양한 어떤 클론들이 이렇게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뭔가 그래도 문제가 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Invent and Simplify and Bias for A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Invent and Simplify라는 거는 최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해결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작은 팀에서 복잡한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 단순성을 최대한 만들고,
복잡한 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벤트 심플리파이의 원칙이라고 하면 그게 에자일 원칙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바이어스 퍼렉션도 뭔가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을 때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할 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70% 정도만 있어도 그때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빠르게 행동을 하려면 이 투피자 팀의 책임 범위를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에다가 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의 책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포 도구나 CI/CD, 모니터링, 매트릭, 뭐 APM 도구,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뒤에 막 비하인드로 남아 있잖아요. 이 제품 이외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다 회사에서 다른 팀들이 또 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피자 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팀이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끔 셀프 서비스가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 내에. 그리고 프레임워크들, 랜딩 존, 표준화된 환경들, 아까 클론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키텍처 리뷰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프린시플 엔지니어들, 이런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투피자 팀의 그 팀을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도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티켓 이슈나 뭐 스프린트나 뭐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도구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셀프 서비스 도구가 제공되지 않으면 모든 단계에서 이 단절들이 발생되는데, 이 단절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셀프 서비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뭐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빌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디플로이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커밋부터 프로덕션까지 모든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런 셀프 서비스 도구들을 실제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들을 실제로 AWS에서 개발자 도구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코드 빌드라든지 이런 도구들은 실제로 아마존에 쓰고 있는 도구들을 이제 일반 AWS 고객들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사상들이 그대로 이 AWS 제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써보시면은 아마 이 간접 체험을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부분은 이제 untrust,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리더십 원칙은 이 내부 외부 고객들하고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크리티컬, 보컬리 셀프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이게 예전에 리더십 원칙이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냐면 자아 비판이에요. 자아 비판. 스스로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을 신뢰하고, 또 어떤 투명한 어떤 그 소통, 그리고 협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하고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고객 만족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고객 만족을 하냐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구글에다 대인배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그 몬스터를 주문을 했는데 중간에 깨져온 거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환불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그냥 마시면 저희가 따로 한 박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외부 고객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마존 고위 임원들, 부사장들이 최소 2년에 최소 하루 이상은 현장 고객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아마존 그 커스터머 서포트 VP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셋을 끼고 고객 응대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커스터머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제프 베조스도 커스터머 커넥션을 했어요. 제프 베조스가 이제 커스터머 커넥션을 이제 끼고 이제 하는데, 고객이 이제 다 온 거예요. 탁자가 파손이 돼가지고 반품을 하고 싶다고. 네.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탁자 파손된 거를 반품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프가 물어봤죠. 이게 왜 파손이 되냐고. 그랬더니 보시면 이제 모서리 부분을 제대로 포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흠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객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이거 탁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세요라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굿 인텐션은 동작하지 않는다. 선한 의도를 믿으면 안 되고, 그게 돌아가게끔 동작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그 사람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으면은 어떤 일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프 베조스가 그 이런 다음에 어떤 이제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런 이제 탁자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CS 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객센터에 있는 사람이 이 제품 판매 중지라고 하는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안던 코드라고 하는 줄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이 장바구니의 담기 버튼이 사라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장바구니 버튼을 열지 마라.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 거예요. 안던 코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던 코드 메커니즘은 이제 토요타에서 예전에 자동차 어떤 부품을 조립할 때 특정 그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위에 줄이 있어서 이걸 당기면은 전체 라인이 씁니다. 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던 코드라는 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던 코드 실행 권한을 이 고객 담당자들에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잡아당기면 실제로 이제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에자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동작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던 코드 메커니즘을 신설하기 위해서 실제로 개발자를 뽑을 때도 우리가 안던 코드를 실제로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그 잡 디스크립션에다 적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안던 코드를 운영하기 위한 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매니저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다른 팀들이 이 안던 코드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니저까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안던 코드 메커니즘이라는 게 서로 신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 센터에서 CS가 아무 때나 안던 코드를 누르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고객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누르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팀들도 빠르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한테도 같은 이제 신뢰를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리더십 원칙과 에자일 원칙은 이제 딥다이브라고 하는 리더십 원칙인데 이 딥다이브라고 하는 리더십 원칙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와 수치 기반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자일 원칙에서도 투명성을 기반해서 어떤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 동적으로 적극 청취하는 어떤 원칙에도 해당이 되고 이제 에자일 도구들 중에 이제 5I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Collections of Error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류 보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보고서 같은 겁니다. 그 어떤 원인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메커니즘,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근본 원인을 찾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아마존 AWS가 그 저희가 서울 리전을 런칭하고 난 다음에 그 2년 후에 그 2018년 11월 12일 날 저희가 그 장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한 몇 시간 정도. 그래서 그 장애가 난 것도 저희가 이 COE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런 그 이슈 요약본들을 올리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 COE에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COE 같은 것들을 잘 편집해서 이제 외부에 공개한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 COE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위, 문제, 어떤 육하 원칙으로 언제 다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영향들 얼마 정도 고객들한테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해결 방법 장기적인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딥다이브해서 적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것 중에 5I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5I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5I를 할 때 뭐 막 아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 검증된 것만 갖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5I라는 게 5번만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이 5I도 질문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COE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운영을 하려면 결국은 이 장애를 발생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 방법에 더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이게 그냥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드러난 장애에 대해서 장기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2015년도에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성과가 뛰어나고 차별화된 기업 문화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그 아마존의 문화가 뭐 독특하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100% 맞고 이것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20년 동안 이걸 집중해서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회사들, 제가 뭐 스타트업에서도 있어봤고, 뭐 인터넷 포털 기업에도 있어봤는데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만큼 또 수평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문화라는 것은 각 회사의 기업 문화의 독특함이 다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기업 문화를 온전히 향유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만이 그게 의미 있는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어떤 회사에 있으시든 간에 다른 회사의 어떤 것들을 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갖고 온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문화에 좀 더 활기차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팀들하고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업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껴요. 오늘 아마 보셔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업 문화가 진짜 다르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일단 이제 가장 기업 문화와 국내랑 해외가 다른 게, 국내는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좀 팀 위주로 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팀을 위해서 사실은 개인이 희생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팀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 중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이. 그래서 독특하게 개인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매니저들이 잘 챙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팀의 운영에 관심이 있잖아요, 개인의 성장보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종의 스포츠 선수의 일종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총합을 높이게 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다. 이게 조금 이제 국내 기업 문화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오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대1로 그 사람의 매주 만나 가지고 어떤 부분에 뭐 일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이 문제를 뭘 해결해 줄 거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막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큐멘트 베이스의 내러티브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보도 이 문서에 다 적혀 있어요. 뭐 정보 어떤 내용부터 뭐 데이터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서비스의 어떤 내부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그냥 PRFAQ를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것만 읽어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국내에서 기업에서 근무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기업 내 많은 정보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회식에서 뭐 얘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담배 피우러 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팀 미팅이 있었는데, 팀 미팅이 있으면 팀 미팅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 미팅 노트를 적거나 아니면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굳이 팀 미팅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런데 다 공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팀 미팅 뭐 녹화본을 본다든가 아니면 팀 미팅 노트를 보면은 대부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나 프린시플에도 보면은 면대면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데일리로 이제 스탠딩 미팅을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줌을 쓰고 계시지만 저희가 차임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스크럼, 데일리 스탠딩 미팅 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할 때 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을 쓴다거나 자유 게시판 이런 데서 글 쓰고, 지금은 대부분 다 채널, 멘션, 스레드 기반의 도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그게 굉장히 어떤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 뭐 도구가 없거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도구가 없다기보다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까 뭐 정보 공유 문화라든지 뭐 꼭 만나야 뭔가 이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약간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상으로 이제 에자일 미덕 마치고요. 네, 다음 달 미덕 때도 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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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